안녕하십니까. 프레션 박영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차 대전 참전에 관한 이른바 진주만 수정주의에 대한 어떤 개요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1931년 일본의 만주 침략 이후 미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경영을 놓고 왜 부딪힐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이 어떻게 해서 진주만 기습에 이르게까지 되었는가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세계에서 최대의 생산력을 가진 미국은 동아시아를 포함한 유럽과 아메리카를 전체, 말하자면 세계 전체를 자신의 경제 지배권 안에 넣겠다. 팍스 아메리카는 이루겠다라는 것이고, 일본은 중국과 동남아를 자신의 세력권으로 만들겠다. 이른바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겠다라는 거였죠. 그게 이제 일본이 1931년 만주사변부터 시작했던 것이고, 다시 말해서 팍스 아메리카나와 대동아 공영권은 결국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일본이 선제 공격을 가함으로써 일본은 전쟁 개시의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됐고, 미국은 한 방 먼저 맞음으로써 정당한 전쟁을 하게 됐다는, 정당한 전쟁, 나가서 좋은 전쟁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진주만 기습은 일본의 사악한 전쟁 음모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2차 대전을 이끌었던 도조 히데키도 전범재판에서 우리의 태평양 전쟁은 자위적 조치였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자위적 조치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진주만 기습은 일본의 사악한 전쟁 음모가 아니었고, 세계 정복을 위한 거창한 야망의 시도도 아니었습니다. 대공황 이후 미국과 일본 두 나라의 국가 이익이 충돌한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미국을 모델로 전 세계를 재조직하려는 루즈벨트의 구상, 이거를 원 월디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세계, 미국이 지배하는 하나의 세계와 중국에서 동남아에 이르는 지역을 일본 주도의 자급자족적 제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전략, 대동아 공영권이 충돌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본의 선제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일본은 침략자로 규정됐고, 미국은 정당한 방어전쟁이라는 중대한 명분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진주만을 기습했을까?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완전한 굴복 아니면 전쟁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만주 침략에서 태평양 전쟁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1898년 미국 스페인 전쟁 이후 문호 개방의 원칙에 따라 세계 전체를 자신의 시장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이미 1890년대부터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끝없이 생산되는 농산물과 공산품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세계 전체가 필요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기존 식민지인 조선과 대만에 만주, 중국, 그리고 동남아를 더해 자신의 독점적 경제권을 만들려 했습니다. 대공황을 맞이하여 영국, 프랑스 등 자본주의 열강이 자유무역을 포기하고 자신만의 배타적 경제권 형성을 통해 각자 도생을 도모하는 상황에서 대동아 공영권은 일본에게는 유일한 활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동남아는 미국에도 일본에도 핵심적 지역이었습니다. 사실 2차 대전은 대공황으로 영국 주도의 기존 자유무역 질서가 무너진 이후 미국, 독일, 일본 등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시장 쟁탈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독일과 일본이 각각 유라시아의 서부와 동부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려 했던 데 비해 미국은 전 세계를 자신이 주도하는 단일한 경제권으로 묶으려 했다는 점입니다. 독일과 일본이 각각 유럽과 동아시아를 군사력으로 지배하려 추구한 반면에 미국은 압도적 생산력을 바탕으로 세계 전체에 대한 경제적 지배를 지향한 것입니다. 당초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형님, 다시 말해서 시니어 파트너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은 1855년 일본을 개항시켰고, 러일 전쟁 당시 영국과 함께 전쟁 비용의 60%를 지원했으며 러시아와의 휴전 협상을 중재했습니다. 또한 테프트 가스라 조약을 통해 일본의 조선 병합을 인정해줬습니다. 긴밀했던
미일 관계가 틀어지게 된 계기는 1931년 9월 일본의 만주 침략이었습니다. 일본은 대공황 극복을 위해 만주에 괴뢰 국가를 세우고 경제 침탈에 나섰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31년 일본의 수출은 1929년 대비 43%나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이 직접 통치하는 조선, 대만에 대한 수출은 급증했지만 그 밖의 지역에 대한 수출은 급감했습니다. 결국 일본에게는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경제 영토의 추가 확보가 절실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만주 침략으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과 미국 등은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일본의 만주 침략 이전까지 자본주의 열강의 중국 경제 진출은 중국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즉 영토적 통일성을 보존하면서 각 나라의 기회 균등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열강은 중국 정부가 국내 치안을 유지할 정도로 강하면서도 열강의 경제적 요구를 물리치지는 못할 만큼 약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열강의 중국 진출 기회는 공평해야 한다라는 묵계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만주 침략은 중국 시장을 독점적으로 먹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던 것이죠. 일본의 만주 침략은 이러한 열강들 간의 묵계를 깨고 중국 일부를 독점적으로 지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독식하겠다는 거였죠. 미국의 문호 개방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미국은 당시 국무장관 스팀슨 독트린에 따라서 만주국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제연맹은 현지 조사를 통해 일본의 침략을 비난하고 철수를 요구했지만 일본이 이를 받아들일 리가 없었죠. 원자재와 시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일본에게 만주 지배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국익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19세기 후반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진출은 모두 궁극적으로 중국 시장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개항, 필리핀의 식민지화, 문호 개방의 원칙 등도 모두 중국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중국은 곧 세계 최대의 시장이 될 잠재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미국과 영국이 일본을 지원한 것은 러시아의 동지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동진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하면서 미국과 영국의 대리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러일 전쟁이 끝난 이후 일본은 미국과 영국의 라이벌로 부상합니다. 일본이 만주를 침략한 것은 미국, 영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의 맹주가 되겠다라고 하는 야심을 드디어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일본의 만주 침략은 미국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었죠. 미국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태 전개였습니다. 일본의 만주 침략은 미국과 일본의 국가 이익이 정면 충돌하는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은 경제제재나 군사력을 동원해서 강경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만주 침략 당시 국무장관 스팀슨은 국제연맹을 통한 경제제재를 추진했으나 후보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그래요. 경제제재가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군사력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거든요. 또한 대공황에 따른 국내 상황의 급박함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쟁할 때가 아니다 라고 해서 말하자면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일본의 만주 침략을. 그런데 일본은 만주 침략에서 그치지 않고 1937년 7월 중국 침략에 나섰습니다. 중국 전체를 혼자 먹겠다는 것이었죠. 물론 불가피한 대응의 측면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만주 침략이 이른바 시안사변, 1936년의 시안사변을 통해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이제 우리가 내전을 할 게 아니라 공동으로 일본에 맞서 싸워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걸 이제 2차 국공합작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공동 항일 투쟁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만주국의 안정도 위태로워진 거죠. 따라서 일본은 군사적으로 중국을 굴복시켜서 일본의 만주 지배를 받아들이도록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1937년 12월 난징에서 약 30만 명의 중국인을 학살하고 이듬해 난징에
친일 괴뢰 정부를 세웠습니다. 중일 전쟁을 시작으로 미국과 일본은 정면 충돌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된 셈입니다. 1938년 루즈벨트는 군비 확장에 나섰습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 건설을 목표로 10년간 11억 달러를 투입하는 해군법을 제정했고 괌, 일본에 가까운 괌의 군사기지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중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 업체의 일본에 대한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의 자율적 수출 규제를 실시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동아시아 신질서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1938년 11월 고노에 후미마로 총리는 장개석 정부는 중국을 대표하는 정부가 아니다. 일본 스스로의 조건에 맞게 중국을 재건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일본 입맛에 맞는 정부를 중국에 세우겠다는 것이겠죠. 일본, 만주국, 중국 이 세 나라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 것이며 동아시아의 긴밀한 경제 통합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1940년 8월 공식화되는 대동아 공영권의 시작입니다. 일본의 전략 목표는 만주를 포함한 중국 북부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일 전쟁을 조속히 마무리 짓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일본 병력의 절반이 중국과의 전쟁에 투입된 데다 1937년이 되면 무역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금보이고의 절반 가까이를 탕진할 정도로 일본의 경제적 곤경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정부로 하여금 일본의 만주 지배를 인정해라 하는 것이었는데 잘 안 된 것이죠. 일본은 만주에 대한 지배권, 그 지배권을 미국이 인정하고 지원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일본이 원하는 조건대로 중국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미국이 중지해 줄 것을 바랐습니다. 필요하다면 중국 남부, 중국 북부는 일본이 먹고 중국 남부는 미국과 영국에 양보할 용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기대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미국의 최대 목표는 세계 전체에 대한 문호 개방의 관철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원월디즘, 하나의 세계를 만들기 위한 선걸 과제는 뭐냐면 중국으로부터 일본 군사력의 철수였습니다. 이후 진주만 기습에 이르기까지 미일 협상에서 미국은 언제나 일본 군대의 중국 전면 철수를 최우선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본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죠. 10년 가까이 피땀 흘려 쟁취한 만주의 기득권을 전면 포기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면서 대동아 공영권을 완성하려 했으나 이를 달성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석유와 기계류, 철강 등 핵심 군수물자의 조달을 미국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전쟁 역량은 미국과의 교역 여부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선택은 미국의 요구대로 중국 정복을 포기하고 삼류국가라는 초라한 미래에 안주하든지 아니면 근본적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자급자족적 제국을 위해 대미 공격에 나서든지 둘 중에 하나뿐이었습니다. 조선을 병합할 때처럼 미국의 축복 속에 중국을 정복할 수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미국에도 너무나도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통파 역사학자인 조나단 어틀리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일본과의 전쟁 1937-1941 Going to War with Japan이라는 책인데요. 미국 정부 관리들은 일본과 중국에 각각 타협안을 제시함으로써 전쟁을 끝낼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미국 관리들은 두 나라가 전쟁을 계속함으로써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군사적 파탄으로 몰아넣는 것이 더 좋은 방책이라고 결론 내렸다. 당시 미국과 일본의 경제력 차이는 약 10대 1이었다고 그래요. 중일전쟁 이후 1937년 중일전쟁 이후 1941년 12월 7일 미일 개전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하나의 세계 구상과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 전략은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미국과의 전쟁 없이, 즉 미국의 양해 아래 대동아 공영권을 실현하려 했던 일본은 결국 대미 전쟁이라는 자멸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39년 7월 초 일본은
장개석 정부가 있는 충칭을 폭격했습니다. 그러자 7월 26일 미국은 1911년 체결된 미일 무역조약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이 파기는 6개월 후 발효됐는데 이로써 미국은 일본에 대한 경제 제재가 가능해졌습니다.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대전이 시작됐고 이어 1940년 5월 6월에는 독일은 프랑스, 네덜란드까지 단 6주 만에 서유럽을 제패했습니다. 이렇게 2차 대전이 본격화되면서 미국과 일본은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태평양 함대와 공군력 증강에 나서는 한편 미 역사상 최초의 평시징집법을 제정했습니다. 1940년 5월 루즈벨트는 일본의 만주 침략 당시 국무장관을 지냈던 재계와 정계의 거물 헨리 스팀슨을 전쟁부 장관으로 발탁했고 7월에는 의회에 군사비 40억 달러 징역을 요청했습니다. 스팀슨 발탁은 총력전에 대비해서 미 산업계의 협력을 얻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실제로 스팀슨 취임 이후 미국 정부는 항공기 등 대대적 군수물자 생산에 돌입합니다. 이미 전쟁이 일어나기 1년 반 전이죠. 또한 국가방위법도 통과됐습니다. 대통령 재량으로 미 방위에 필요한 군수물자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게 한 법입니다. 이에 따라 항공기와 공작기계 등 40개 품목의 대일본 수출이 통제됐습니다. 일본 경제에 대한 목조르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주일 대사였던 조셉 그루는 미국의 경제 제재가 다모클레스의 칼처럼 일본의 머리 위에서 대롱거리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전격전으로 유럽 대륙을 제패한 독일의 파죽지세에 고무받은 일본은 동아시아 제패에 나섭니다. 요체는 중국의 저항을 평정하고 석유 등 자원의 보고인 동남아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미국, 영국 등 서구 제국주의에 맞서 자신이 주도하는 아시아인에 의한 신동아시아 질서의 구축을 천명합니다. 1949년 7월 고노에 내각이 성립하면서 외무상에 친독일 성향의 마스오카 요스케, 국방상에 도조 히데키가 기용됩니다. 고노의 내각은 취임 직후 모든 정당을 해산합니다. 전쟁을 반대하는 정치 세력을 말살한 것이죠. 8월 1일에는 마스오카 외상이 대동아 공영권 추진을 공식 천명합니다. 당시 일본의 우호적이었던 반 루즈벨트 성향의 고립주의자 해밀턴 피시 의원은 대동아 공영권에 대해서 이거는 일본판 먼로 독트린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중남미에 대해 배타적 통제권을 가졌듯이 일본도 중국 및 동남아에 대해 독점적 우위를 누리려 한다라고 본 거죠. 이러한 평가 때문인지는 몰라도 일본은 대미 타협이 성공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1940년 9월 22일 일본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북부에 진입합니다. 이거는 1940년 5월에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하면서 비시 정권을 세웠기 때문에 비시 정권은 독일에 부역하는 정권이죠. 그 틈을 타서 프랑스령, 지금 베트남이죠. 거기에 북쪽으로 일단 진입한 겁니다. 이어서 일본은 9월 27일 날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이른바 삼국 동맹을 맺습니다. 인도 차이나 진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의 프랑스 정복으로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일본은 그 인도 차이나에 진입시킨 그 군대를 통해서 연합군 물자의 중국 운송을 막고 그리고 동남아 진출을 노린 겁니다. 거기서 다시 말해서 버마를 통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제어를 차단하면서 때가 되면 동남아 전역을 정복하겠다는 거였죠. 이 일본의 남진이 시작된 것은 그로부터 약 10개월 뒤인 1941년 7월입니다. 일본은 삼국 동맹을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에 각각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이 주도하는 신질서를 건설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근데 속셈은 사실은 미국을 겁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일본이 독일과 손을 잡으면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 두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 모험을 할 것이니까 그렇게까지 나올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이제 말하자면 겁을 줬다는 것이죠.
이렇게 일본이 독일과 손을 잡는 등 세게 나오면 미국이 일중 화해를 주선할 것이며 일본이 원하는 조건으로 중일 전쟁을 끝내고 동남아 정복에 나선다는 그런 속셈이었습니다. 즉 미일 전쟁을 하지 않고도 동남아를 먹을 수 있다는 속셈이었지만 이는 치명적 오산이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동남아를 일본에 양보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의 목표는 미국이 지배하는 단일한 세계 경제의 건설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나치 독일이 지배하는 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통합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른바 그랜드 에어리어, 대지역이 그것입니다. 독일이 우길승천하던 1940년까지 미국은 독일 세력권을 넘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1941년 6월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고 그리고 3개월 내에 무너질 것이라던 소련이 독일의 침공을 견뎌내기 시작하니까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유럽도 나치 독일도 꺾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그 그랜드 에어리어를 세계 전체로 확대합니다. 그 배경을 보자면은 2차 대전 발발 직후인 1939년 9월 12일에 미국 외교협회라고 씁니다.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요 부분은 다음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2차 대전이 났고 2주일도 안 된 9월 12일 날에 그 미 외교협회의 제안으로 전쟁과 평화 연구라는 연구팀이 만들어집니다. 미 재계가 돈을 대고 국무부가 함께한 건데 2차 대전을 통해서 미국의 외교 목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는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 전쟁과 평화 연구의 목표였는데 처음에는 미국 경제의 활로를 위해서는 기존 세력권인 서반구 외에 중국과 동남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중국과 동남아가 다시 말하면 일본의 대동아 경영권과 정확하게 겹치는 거죠. 게다가 동남아가 그 당시에는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였거든요. 영국령 말라야, 또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 이게 지금 인도네시아죠. 이 말라야와 동인도 제도가 일본 손에 넘어간다면 유럽의 대독일 전쟁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동남아의 석유, 주석, 고무 등은 영국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핵심 군수물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남아에 대한 일본의 팽창주의는 비독일 지역에서의 미국의 우세를 위협하는 것이다. 이 위협은 가능하다면 평화적으로, 안 되면 무력으로라도 진압해야 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전쟁과 평화 연구라는 연구 집단에서 1940년 10월 달에 낸 결론입니다. 일본의 동남아 정복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미 이것을 1940년 10월 달에 내렸다는 것이죠. 전쟁과 평화연구 그룹은 11월 23일 독일이 패권을 차지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동남아, 중국, 또 서반구겠죠 당연히, 미국의 무제한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을 방해하는 일본에 맞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1940년 7월부터 일본이 만주국을 비롯한 중국 내 일본 군사력을 철수하지 않는 한 전쟁은 불가피하며 동남아의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식민지를 공격한다면 이 역시 개전의 이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일본군의 인도차이나 북부 진입 직후인 9월 22일이죠. 진입 직후인 1940년 9월 26일 미국은 미국산 고철의 대일본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일본의 무기 생산에 차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 장개석 정부에 대해서도 1억 2,5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미군도 파견했습니다. 중국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른바 스틸웰 장군이죠. 나아가서 1941년 1월 중국에 대한 군사 지원 강화, 영국 등과 함께 동남아 방어, 일본에 대한 일부 전쟁 물자의 공급 차단 등을 공식 정책으로 채택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은 무력으로 지배되는 세계의 외로운 섬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독일과 일본의 군사 침략을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또한 미 상공회의소도 미국 기업의 중국에서의 동등한 사업 및 무역 기회를 위해 정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를 일본의 독점적 세력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이미 1940년부터 미국 정부와 재계에서는 일본과의 일전을 계획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1940년 9월에 인도차이나 북부에 진입한 일본군이 10개월이 지난 1941년 7월 말에야 인도차이나 남부로 진격한 것은 소련의 기습을 우려한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일본은 1939년 5월 노몬한 전투에서 시베리아 노몬한 전투에서 소련군에게 대패한 바가 있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 이후 40년 만에 군사적 패배였습니다. 따라서 동남아로 남진하기 위해서는 소련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1941년 3월과 4월 마스오카 외상이 독일과 소련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일본과 독일은 서로 다른 속셈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스오카는 소련을 삼국 동맹에 끌어들이려 한 반면에 독일은 소련 침공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사실 독일과 소련은 1939년 8월에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었죠. 그래놓고 나서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했던 것인데 그야말로 히틀러는 이제 배신을 때린 거죠. 1941년 6월 달에 소련을 침공했으니까요. 마스오카의 독일 방문에서 양측은 각자의 속셈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스오카는 소련을 우리 편으로 해야겠지, 독일은 소련을 침공해야겠다 했는데 드러내지 않은 겁니다. 결국 마스오카는 4월 13일 날 스탈린과 일소 중립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느 일방이 타국의 침공을 받을 경우 엄격한 중립을 지킨다는 내용입니다. 조약 시한은 5년. 사실 소련은 결국 1945년 8월 8일에 대일본 공격에 나섬으로써 이 조약을 파기한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이 소련과 손을 잡았다? 손을 잡았다고 할 수는 없죠. 일본 중립조약을 맺었으니까. 어쨌든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무기 임대, 랜드 리스를 시작하는 한편 미국 공군 조종사들을 퇴역시켜서 자원군이죠. 의용군 플라잉 타이거즈를 결성해 중국의 대일 항전을 돕게 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항공력이 약했으니까 미군 조종사들이 일중 전쟁에 참여한 것이죠. 나아가 저명한 동아시아 전문가인 오웬 라티모어 교수를 정치 고문으로 중국에 파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일 대결이 41년이 되면서 한층 더 가까워진 것이죠. 이 기간 동안에 마스오카 외상이 독일과 소련을 방문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일본과 미국은 비밀 협상을 합니다. 근데 미국의 요구는 역시 중국에서의 일본군 철수, 군사정복 포기, 원호 개방의 준수였습니다.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일본은 미국이 만주국을 인정할 것이라는 오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호 개방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죠. 당시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 그러면 미국이 먼로 독트린을 파기해라. 그러면 우리도 중국에서 철수하겠다. 그게 공평하지 않느냐 했는데 미국은 이 말을 듣지 않죠. 미국 입장에서는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인 거니까요. 6월 22일, 41년 6월 22일 독일의 450만 대군이 소련을 침공했습니다. 독일의 소련 침공은 2차 대전의 커다란 분수령이었습니다. 1939년 8월 23일 독일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 폴란드 등 동유럽을 분할 점령했던 소련이 2년도 채 안 돼 독일의 적국이 된 것이죠. 유럽에서 소련이라는 군사적 우방을 얻은 반면 미국의 입장은 강경해진 반면 일본의 혼란에 빠졌죠. 독일과 소련이 한필일 줄 알았더니 싸워야 미국은 강경해졌고 일본은 혼란에 빠진 겁니다. 마스오카 외상은 자신이 일소 중립조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을 침공하자라고 주장해서 일본 지도부를 경악해 했습니다. 당시 일본 사람들은 이 유럽이라는 나라는 정말 이상한 나라다.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그야말로 밥 먹듯이 하느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마스오카의 그 소련 침공 주장은 일주일간의 내부 경론 끝에 기각됐고 실제로 당시 시바리아에서 소련의 군사력이 일본의 2배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중국과 동남아의 군사력을 집중시켰으니까요. 7월 2일 날 결국 안 되겠다. 소련, 중국 포기하고 인도, 차이나 남부로 진격한다. 이른바 남방 옵션입니다. 마침내 7월 21일 일본은 인도, 차이나 남부로 진격했습니다. 영국의 역사가 노먼 데이비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1930년대 후반에서 1945년, 그러니까 2차 대전 기간이죠. 이 기간은 국제적 조직폭력배의 전성기라고 지적했는데 마스오카의 행태가 바로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사실 1933년 미국의 소련 승인, 이게 사실은 일본의 만주 침략에 대한 대응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처음으로 공산 소련을 루즈벨트 대통령이 승인했습니다. 외교적으로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1941년 독소 불가침 조약을 파기한 독일의 소련 침공, 그리고 전통적 우방이었던 미국에 대한 일본의 진주만 기습에 이르기까지 이 당시 열강의 행태는 조직폭력배와 다름없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야합과 배신을 서슴지 않았던 거죠. 일본의 인도 차이나 남부 진격에 대해서 루즈벨트는 미국 내 일본 자산의 동결, 석유, 철, 고철의 전면 수출 금지로 맞섰습니다. 당시 미국은 일본 석유의 60%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7월 27일 이번 경제 제재는 전쟁에 가장 가까운 극단적인 공격이며 중국에 대한 일본의 기득권을 무효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당시 미 해군 작전본부장 리치몬드 켈리 제독은 대일 석유 금수 조치의 영향에 관한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미국산 석유의 일본 수출 금지 조치는 즉각 일본의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에 대한 침략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석유 금수 조치는 미국에 대한 일본의 심리적 저항감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본의 권력자들이 현재의 행동 방침을 계속 밀고 나가게 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일본이 영국 및 네덜란드에 대해 군사 조치를 취한다면 필리핀에 대해서도, 미국의 식민지인 필리핀에 대해서도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이 분명하며 이로써 미국은 태평양 전쟁에 말려들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12월 7일 진주만 기습과 함께 필리핀에 대해서도 기습 공격을 가합니다. 1941년 8월 초에 이르면 일본은 모든 전략적 원자재에 대한 거의 완벽한 통상금지 상황에 직면합니다. 여기에다가 일본 선박의 파나마 운행, 통행까지도 금지돼 11월이 되면 일본 수입의 75%가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물자를 확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미국은 일본과의 전면적인 경제 전쟁에 돌입했으며 그 결과 일본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한편 루즈벨트는 1937년 예편했던 메가더를 현직에 복귀시켜 극동사령부를 창설한다. 즉 일본과의 전쟁에 대비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필사적이었습니다. 일본은 8월 초부터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고노에 총리와 루즈벨트 대통령의 미일 정상회담을 추진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일본군 철수를 반대하는 강경 입장의 군부를 우회해서 직접 담판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사실 만주 침략과 중국 침략은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관동군의 단독 행위였기 때문이죠. 중국은 중일 전쟁이 잘 마무리되면 인도 차이나 주둔 일본 군대를 철수시키는 대신에 미국이 인도 차이나에 대한 일본의 특수지위만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미일 간 무역관계를 회복하자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루즈벨트 대통령은 8월 9일부터 일주일간 대서양에서 영국 처칠 총리와 회담을 한 뒤에 17일, 8월 17일이죠. 만일 일본이 무력을 사용한다면 미국은 스스로의 권리와 이익, 안정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사실 미국과 영국의 대일 전쟁 방침은 이때 결정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또 두 사람은 대서양 헌장이라는 걸 밝혀야죠. 세계의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그런 겁니다. 어쨌든 9월 25일 일본의 노무라 대사가 일본 측 협상안을 코덜 미국 국무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평화를 원하며 미국이 유럽 전쟁에 참여할 경우
일본은 삼국 동맹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해석하겠다. 즉 독일을 돕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서 일본이 원하는 조건으로 중일 평화를 이루기 위해 미국이 중재 역할을 해주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을 중단한다면 일본은 중국과 공평하게 교역할 것이며 미국도 일본과의 정상적 무역관계를 복원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군은 인도 차이나에서 철수할 것이며 이로써 동남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부담이 완화될 것이다 라는 게 일본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10월 2일 헐 국무장관이 미국 측 입장을 노무라 대사에게 전달했는데 역시나 문호 개방 4원칙을 4개 원칙을 지켜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영토 보전, 내정 불간섭, 공평한 통상의 보장, 그리고 태평양 지역 질서의 평화적 방식에 의한 변화가 그것입니다. 역시 핵심은 일본군의 중국 철수였습니다. 정상회담은 불발됐습니다. 10월 16일 고노에 내각이 붕괴하고 도조 내각이 성립됐습니다. 11월 달에 이르면 미국이 가한 경제 제재로 이미 일본은 결사적인 국면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국면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일본의 수입이 75%나 감소했으니까요. 물자 부족으로 설탕, 휘발유, 고무 등은 1년 이상 이미 배급제를 실시하고 있었고 10월 18일 취임한 도고 시게노리 신임 외상은 조셉 그루 미국 대사에게 이러한 종류의 경제적 압박은 실제 전쟁보다도 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11월 20일 일본이 최후의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1941년 7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자. 인도 차이나 남부로 진격한 일본군을 철수시킬 테니까 미국의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월 26일 미국이 최종 답변을 보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헐 장관의 이름 따서 헐 노트라고 그러는데요. 중국 및 인도 차이나로부터 일본의 모든 군사력 및 경찰력을 철수한 이후에야 일본과의 교역 및 석유 수출을 재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인도 차이나에서만 철수하겠다고 그랬는데 미국은 중국에서도 철수해라 라고 요구한 것이죠. 결국 일본은 12월 1일 어전회의를 통해서 미국에 대한 공격을 최종 결정합니다. 이때는 이미 11월 26일 진주만 기습을 위한 일본 함대가 일본을 떠나 하와이로 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일본은 이미 9월 6일에 어전회의를 통해서 10월까지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되 안되면 전쟁이라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7월에 미국의 석유 금수 조치로 일본의 석유는 시간이 갈수록 고갈될 테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일본 편이 아니었고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11월 26일 일반에 공개된 미국의 최후 통첩은 7월 이후 일본의 모든 제안, 특히 11월 20일의 잠정협정 제안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7월의 경제봉쇄 이후 4개월이나 지난 11월 26일에야 최후 통첩을 보낸 것은 유럽의 전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동부전선에서 소련이 독일의 공격을 버텨낼 수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기 때문입니다. 12월 5일에 소련이 최초의 반격에 나섭니다. 약 6개월 만에. 즉 당초 독일의 전격전으로 짧으면 6주, 길어야 6개월 안에 항복하리라던 소련이 5개월 이상 버티면서 미국은 이제 2개의 전쟁을 감당할 수 있겠네. 유럽은 소련에게 맡기고 동아시아는 우리가 하면 되겠네. 이런 자신감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1941년 11월 말까지도 워싱턴과의 협상이 결렬되지 않고 지속되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해왔던 도조 히데키 총리는 12월 1일 미일 간의 잠정적 공전, 보통 이제 모두스 비벤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상호 공존하자는 거죠. 미일 간의 잠정적 공존을 위한 어떤 대화도 더 이상 쓸데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며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의 완벽하고 무조건적인 철군, 그리고 난징에 세운 일본이 세운 친일 정부입니다. 난징 친일 중국 정부에 대한 인정의 철회, 그리고 삼국 동맹의 사문화를 요구했다.
이것은 우리 제국의 위험을 무시하고 우리가 중국 사태의 열매를 거두어 들이는 것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제국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외교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해졌다. 이에 도조 히데키가 태평양 전쟁이 자유적 전쟁이라고 말한 것의 어떤 근거 같은 것입니다. 10월 하순 이후에 미일 교섭을 이끌었던 도고 시게노리 외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미국의 일본에 대한 정책이 일관되게 우리의 변함없는 정책인 동아시아의 신질서 수립을 위협하는 것이었다고 믿는다. 만일 우리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제국의 국제적인 위치는 만주 사태 이전보다 더 낮아질 것이고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도고 시게노리라는 사람은 임진왜란 때 납치된 조선인 도공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1939년 소련 대사 당시에 노몬한 전투 이후에 일소휴전을 성사시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삼국동맹으로 미국을 견제하겠다는 마스오카의 책략에 회의적이었고 일본의 군사행동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42년도에 외상직을 사퇴했다가 45년,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다시 또 임상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의 개전과 종전을 책임 맡은 게 이 조선인 후공인 도고 시게노리입니다. 이 사람이 박씨예요. 그래서 박무덕입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이분이 결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A급 전범으로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사망했습니다. 1950년 7월 23일 사망했습니다. 그는 이제 그 옥중에서 2달 동안의 그 자신의 일생을 이제 막 써냈는데 옥중수기입니다. 국내에서 2000년에 발간됐는데 격동의 세계사를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2000년에 발간됐습니다. 원제목은 이제 시대의 일면이라는 책입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미일 교섭을 성사시키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미국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는 데 있었다. 말하자면 만주사변 이전부터 여러 해에 걸친 희생을 전부 수포로 돌리는 일이었으면 물론 대륙에서 전면적인 퇴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바꿔 말해 패전 후 오늘날과 같은 지위에 둘 각오로 머리를 조아리는 데 있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이 이러한 것을 시행할 상황이 아니었으면 매우 명백하다. 어쨌든 당시 전면적인 퇴각까지 단행해야 한다는 생각은 정부나 민간 어디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른바 일본 내 자유주의 진영에서조차도 또 원로 대신층에서도 미국의 제안을 그대로 수락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즉 미국은 일본에게 굴복 아니면 미국과의 전쟁 딱 2개만 강요했다는 것이죠. 그 중간지대에 타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도고 시게노리는 또 미국은 1941년 8월 이후 이미 전쟁을 예정하고 있었고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지 않는 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일본이 모든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예측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굴복이냐 전쟁이냐 이게 미국의 입장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국계의 관리가 일본의 외상을 맡았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분이 개전 때는 1941년 10월 18일 날 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약 2달이 안 되는 기간에 전쟁이 일어났고 다음 해에 외상을 사직했다가 45년 4월 달에 다시 외상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의 개전과 종전을 한국계 일본 관리가 맡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 상당히 고도의 어떤 책략이 아니었냐.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격동의 세계사를 말한다를 한번 읽어보시면 그 당시 일본의 입장, 그러니까 일본이 아직도 태평양 전쟁은 자유의 전쟁이었다.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일본의 입장입니다. 그것이 뭐 옳으냐 그르냐는 것은 다음 얘기도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전쟁은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고 일본이 미국의 문호 개방 요구에 전면 굴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전쟁은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일본이 진주만 기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진짜
그 진주만 수정주의 내용이 뭐냐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